안녕하세요. 세상이 주는 마지막 선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70대 노인입니다. 저는 사연투브의 사연을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아내와 함께 꼬박꼬박 챙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쑥스러움이 많아 댓글을 달아보거나 한 적은 없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믿지 못할 인생사를 들으며 아내와 많이 웃고 또 울기도 하죠. 최근 저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일상을 기록해 놓고 싶어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며칠 전 문득 이곳에 제 사연을 보내보고 싶더라고요. 일기도 좋지만 살면서 한 번쯤은 많은 사람들이 듣는 곳에도 제 발자취를 남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제 인생에도 이곳 사연자분들 못지않게 거친 풍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들이닥친 고난만큼 잊지 못할 커다란 기쁨을 좋아하기도 했죠. 그런 모험 같은 인생 끝에 제가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늙음하게 제게 어떤 기적 같은 선물이 찾아왔는지, 못난 글솜씨지만 지금부터 제 사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내와 저는 대구 사람으로 저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아내는 조그만 국수집을 하며 두 아들과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제가 사장이긴 했지만 직원 수도 많지 않은 데다 직원들에게만 고된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늘 현장 일을 뛰었어요. 직접 시멘트 포대나 자재들도 등에 업고 나르는 등 힘을 쓰는 일에도 제 몸을 아끼지 않았죠. 형님, 명색이 사장님이 몸도 좀 사리고 그럴 줄 아셔야죠. 아무튼 우리 형님은 일을 너무 솔선수범하셔서 탈이라니깐. 저보다 3살 아래였던 중만이는 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원래도 직원들과 모두 사이가 좋았지만 유독 중만이는 사장인 저를 어려워하지도 않고 사적인 자리에선 형님, 형님 하면서 절 따랐죠. 성격도 좋지만 일도 잘하고 무엇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저 또한 중만이를 친동생처럼 아꼈어요. 그런 중만이에게 너무 때이른 불행이 닥친 건 중만이의 아들이 고작 14살이었던 해였습니다. 퇴근길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중만이는 대학병원에서의 수술과 몇 개월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 손상으로 인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신도 온전치 않은 상태가 되어 오랜 시간 요양병원 신세를 져야 했죠. 저는 꾸준히 중만이를 찾아갔고 가장이 쓰러지며 생계가 힘들어진 중만이의 아내와 큰아들과 막내딸을 도왔어요. 저 왔습니다, 재수 씨. 일도 바쁘실 텐데 잊지 않고 저희 남편을 계속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별 말씀을요. 중만이랑 제가 보통 사이였습니까? 게다가 일하고 퇴근길에 다친 사람인데 형이 아닌 사장으로서도 당연히 그래야죠. 영우랑 지영이도 아버지 보러 와 있었구나. 잘 지냈어? 자, 이건 아저씨가 주는 용돈이야. 엄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아유, 사장님, 그런 걸 뭐하러 주세요? 가뜩이나 매달 저희 집 생활비에 이 사람 병원비도 내주시고 애들 학비까지 따로 도와주시면서요. 제가 애들 아빠 간병하느라 일을 못해서 애들은 키워야 하니까 도움을 받고 있긴 한데 사장님 뵐 때마다 염치가 없어서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이에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살아가면서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는 법 아닙니까? 사람 사이의 도움이란 돌고 도는 것이죠. 중만이 가족이 힘들 때 제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게 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애들이, 특히 우리 영우가 얼마나 기특해요. 부모님 끔찍이 생각하는 효자에 학교에서 공부도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학원비는 제가 전부 다 내드릴 테니까 절대 학원 그만두게 하지 마세요. 가능성 있는 아이는 어른들이 힘을 합해서 좋은 어른으로 키워내야 하는 거잖아요. 저희 둘째 아들이 영우랑 동갑인데 아유, 중학교에 들어가더니 그놈은 허구한 날 사고만 치고 친구들 돈 뺏고 때리고 아주 골치도 그런 골치가 없습니다. 그놈이 우리 영우 반만 따라가도 제가 아주 소원이 없을 텐데요. 그놈 때문에 골머리 썩다가 영우를 보면 제 마음이 다 흐뭇해집니다. 영우야,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해서 꼭 부모님 호강시켜드려. 알았지? 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가 저희 집 도와주셨던 거 저 절대 잊지 않고 나중에 꼭 갚을게요. 이것 보세요. 말하는 것도 얼마나 기특한지. 아, 그렇다고 아저씨가 지영이는 안 기특하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닌 거 잘 알지? 아저씨가 지영이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다 알죠. 저도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 다음으로 좋아요. 중만이의 아이들은 참 착했습니다. 그런 애들을 보면 더더욱 가슴이 미어져 중만이가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건강이 호전되길 바랬죠. 하지만 결국 중만이는 쓰러진 지 3년 만에 이번엔 뇌출혈이 와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이고, 중만이 친구야. 이렇게 빨리 가버리면 남은 자네 가족은 어쩌란 말인가? 아직 중만이 아들과 딸도 고1, 중2밖에 되지 않았건만 아직 어리기만 한 애들과 남겨져 버린 재수 씨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아내는 큰아들과 막내딸을 데리고 조문을 왔고 저는 3일 내내 중만이 가족 곁을 지켰어요. 납골당에 안치되는 중만이의 유고를 보며 힘이 닿는 데까지 꼭 네 가족들을 도와주겠노라 다짐을 했죠. 저는 중만이 죽음 1년 뒤 서울로 이사해 사업장으로 옮겼습니다. 아는 동종업계 지인이 주로 작은 건설 의뢰를 업으로 삼는 제게 요즘 서울의 신축 빌라 공사 일이 그렇게 많다고 기뜸을 해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서울을 더 큰 성공의 발판으로 삼고 싶었죠. 대구에서의 삶은 굉장히 안정적이었는데 당시엔 아직 50밖에 안 된 젊은 나이였으니 더 큰 성공을 향한 욕심에 사로잡혔거든요. 재수 씨,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달 생활비 보냈어요. 애들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저는 서울에 와서도 계속해서 중만이의 식구들을 보살폈습니다. 일 때문에 바빠 직접 들여다보지 못해도 꾸준히 재수 씨와 애들의 안부를 물었죠. 기특하게도 중만이 아들인 영우는 서울의 명문대까지 진학했어요. 그때도 그리고 2년 뒤 영우의 동생인 지영이가 지방의 대학에 갔을 때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등록금을 내주었습니다. 또한 같은 서울에 있는 영우를 불러 밥을 몇 번 사주기도 했어요. 애들이 졸업할 때까지 쭉 학비를 책임지고 싶었건만 지영이가 대학을 간 해 재수 씨가 제 회사 앞까지 절 찾아왔더군요. 그리고 재수 씨는 그달에 제가 보냈던 생활비를 현금으로 찾아와 돌려주며 이렇게 말했죠. 사장님, 더 이상 저 일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사실 진즉부터 이랬어야 했는데 자식들 앞길을 막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만 제가 욕심을 부렸네요. 애들 아빠가 하늘로 간 뒤 식당에서 일하면서 저 열심히 돈 벌고 모았습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사장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작게나마 다시 자가를 얻을 돈도 모았고 애들 대학 공부 시킬 돈도 어느 정도 모아놓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이제 도움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피가 통하는 가족보다도 더 가족처럼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애들을 대학에 보낼 수도, 아니, 최소한의 살림마저 유지할 수 없었을 거예요. 비록 지금은 아직 살기가 빠듯해서 사장님께 받은 은혜를 갚지 못하겠지만 언젠간 반드시 지금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사장님. 하늘에 있는 우리 애들 아빠도 절대 사장님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 뒤 재수 씨는 제가 생활비를 보내도 다시 통장으로 돌려보내길 반복했습니다. 게다가 자가를 사서 이사할 거라던 재수 씨는 제게 이사할 집의 주소조차 알려주지 않더군요. 영우와 지영이 또한 재수 씨와 입을 맞춘 건지 저와 연락을 아예 끊어버렸어요. 아마 재수 씨가 돈을 받지 않으니 애들에게라도 도움을 주려던 제 마음을 읽은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중만이 가족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뒤 갑자기 회사에 큰 위기가 닥쳐 정신없이 회사를 살리느라 그들의 존재를 잠시 잊고 몇 년간 회사 일에만 매달렸어요. 우여곡절 끝에 일이 안정되고 나서야 중만이 가족들이 생각났지만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 애들이 성인이 되는 모습까지 지켜봤으니 이젠 어디선가 분명 잘 살겠지 싶어
마음으로만 그들을 응원하면서 살아가기로 했죠. 아내는 서울로 올라오며 국수집을 접었습니다. 큰아들은 지방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취업을 했고 삼남매 중 가장 똑똑했던 막내딸 또한 명문대는 아니지만 서울에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와 제법 괜찮은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유일한 골칫덩이는 학창 시절부터 문제아였던 둘째였습니다. 조직에 몸을 담고 폭행으로 인한 전과가 몇 개나 있던 작은 아들은 아무리 제 자식이지만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어요. 어떻게든 내 자식이라고 화도 내고 설득도 하며 품어보려고 했지만 어림도 없는 짓이었죠. 사람을 또 때린 그놈은 요구한 합의금을 제가 절대 못 내주겠다고 하자 저에게까지 손을 휘두르려 들었고 말리던 아내와 큰아들 그리고 딸에게 서슴없는 욕설까지 마구 퍼부어대더군요. 결국 전 피눈물을 머금고 아들에게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낳아줬다고 더럽게 유세 떠네. 예. 나중에 댁 황천길 갈 때 유산이나 두둑이 받으러 오겠습니다.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보시오. 마지막까지 작은 아들은 차마 이곳엔 적지도 못할 갖은 욕설을 다 퍼붓곤 가버렸어요. 그렇게 우린 세 자식 중 하나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작은 아들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죠. 아내와 저는 남은 두 자식만을 바라보며 꿋꿋이 작은 아들에 대한 슬픔을 잊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저는 어느 날 또다시 자식을 잃는 커다란 불행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민재야,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어떻게 연말 두고 자식이 먼저 가는 불효를 저지른단 말이야? 두 번째로 아내와 제 곁을 떠난 건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30대 중반에 여자의 바람으로 한 번 파혼을 했던 아들은 3년 뒤인 나이 38에 피아노를 전공 후 개인 강습을 한다는 여자를 만나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도 곧 인사시켜 주겠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피아노 전공은커녕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습 꽃뱀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아들은 무려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뜯긴 뒤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알게 됐던 거죠. 아들은 작정하고 잠적한 그 꽃뱀을 결국 잡지 못했고 한동안 큰 상실감에 빠져 있더니 어느 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영영 우리 곁을 떠났던 거예요. 민재야, 이 어리석은 놈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것을 어떻게 이 애비한테 한번 기대보지도 않고 그런 선택을 한 게냐. 조금만 견뎌내고 살다 보면 다 웃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을. 작은 아들과 인연을 끊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 가슴을 마구 후벼 팠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부고 소식을 알리기 위해 작은 아들에게 연락했지만 그놈은 어쩌라고요라는 배은망덕한 답장만을 보낸 뒤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죠. 조금이나마 작은 아들이 언젠간 갱생하길 바라며 희망을 놓지 않았던 아내와 저는 그날 이후 정말로 작은 아들에 대한 모든 미련을 놓아버리게 되었어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은 아픔 속에서 저는 또 한 가지 큰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제 사업체 문제였습니다. 거의 10년간 경영난을 겪고 있던 제 회사는 결국 큰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만에 부도가 나고 말았죠. 우린 어떻게든 대출금을 갚기 위해 집을 팔고 작은 반지하 월세집으로 이사했어요. 하지만 이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달이 갚아야 할 빚은 산더미더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는 허리를 크게 다쳐 아무 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68살이었던 절 받아주려던 일자리가 없어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막노동을 나갔다가 그만 허리를 다쳐버렸거든요. 아내는 그 나이에 식당 설거지 일을 구해야 했고 모자란 생활비는 회사를 다니던 딸이 충당을 해주었어요. 가족에게 너무 면목이 없고 그냥 죽고만 싶더라고요. 아빠, 다 괜찮아질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래요, 여보. 이참에 평생 모시던 거 다 몰아신다고 생각하고
푹 쉬어요. 갑자기 닥친 연이은 불행에 자신들도 힘들었을 텐데 아내와 딸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딸 또한 제게 말하지 못했을 뿐 서서히 마음에 병이 들고 있었더군요. 죄송해요. 저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더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아침에 회사를 출근할 때마다 차라리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면 출근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매일 극단적인 생각만 했어요. 저 이제 숨 좀 쉬고 싶어요. 딸은 집안이 폭삭 가라앉은 지 2년 뒤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유는 우울증과 직장 내 따돌림이었죠. 그전에도 회사에서 바른 말을 하던 딸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더군요. 하지만 딸이 일을 잘하니 윗선에서 예뻐하는 사람이 많아 차마 건들지는 못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큰아들이 갑작스럽게 떠나고 집안까지 망하다 못해 저까지 병상에 눕게 되자 딸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처음엔 우울증인지 몰랐는데 자꾸만 회사에서 집중도 안 되고 능률도 떨어지고 실수도 잦아지니까 날 못마땅하게 보던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대놓고 날 욕하고 따돌리더라. 위에서도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날 못마땅해 하기 시작했고 자꾸만 회사에서 위축되는 데다 우울증도 계속 심해지니까 그냥 회사에 있는 시간 자체가 지옥처럼 느껴졌어. 당시 허리를 치료한 저는 한 건물의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딸에게 제 벌이가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다시 취업 준비를 하라고 했죠. 하지만 이미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던 딸은 2번이나 재취업을 했지만 결국 새로운 직장에서도 버티지 못하더군요. 결국 딸은 집안 사정이 이런데 놀 수만은 없다며 아르바이트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 중 가장 똑똑하고 씩씩했던 딸의 안타까운 모습에 저 아내는 남몰래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딸이 일을 그만둔 지 2년 뒤 저와 딸을 한 번씩 강타한 불행은 이번엔 제 아내에게까지 마술을 뻗치더군요. 암? 당신이 암이라고? 네, 그래도 다행히 초기라네요. 수술받고 치료만 잘 받으면 생명에 지장은 없을 거래요. 물론 재발을 조심하긴 해야겠지만요. 예전 장모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신 후 아내는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아왔어요. 암은 유전이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듣고는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가족이 더 고생하는 법이라며 말이죠. 그해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 아내는 정밀 검사 끝에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초기라도 저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작은 놈하고 인연 끊고 큰애를 그렇게 보낸 것도 모자라 내가 집안까지 말아먹었으니 당신한테 속병이 난 거야. 결국 모든 건 다 내 탓이야. 정말 미안해. 괜찮다는 아내를 붙잡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문제는 아내의 병원비와 아내가 일을 그만두게 됨으로써 더욱 모자라게 된 생활비로 저는 아내의 암 선고와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더 늦기 전에 수술을 받았고 며칠간의 입원 뒤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내의 병간호를 도맡았죠. 그리고 저는 화물 운송 자격증을 딴 후 경비 일을 그만두고 회사 위탁 차량을 빌려 택배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몸은 배로 고됐고 자기 차량이 있는 기사들보다 소득이 적긴 했지만 당장 제 차를 살 돈도 없고 적어도 경비일보단 고수익이 보장됐거든요. 그렇게 아내가 암 수술을 받고 제가 택배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쯤 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저는 길눈이 조금 어두웠는데 그날따라 유독 길을 많이 잃고 헤매서 자꾸만 배송이 밀렸어요. 아이고 힘들다.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전 한 회사로 택배를 배송하기 위해 건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잠시나마 벽에 기대 가쁜 숨을 돌렸어요. 젊은 시절만큼 따라주지 않는 체력과 나이를 원망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목적지인 층에 도착했는데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미쳐다 내리기도 전에 웬 젊은 남자가 제 손에서 택배를 팍 하고 채가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해하는 저를 보며 그 남자는 택배 송장을 확인한 후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뭐야? 대체 어떤 멍청한 인간이 늑장 부리고 있나 싶었더니 이런 노인네였어? 당신 지금 장난해? 분명 2시까지 가져다 준다고 문자 보내더니 3시가 다 되도록 오지도 않고 그렇게 전화라도 안 받더니만 겨우 딱 한 번 받곤 죄송하다고만 말해버리면 다야? 이거 오늘 미팅 때 꼭 필요한 중요한 물건인데 이거 없어서 거래 파토나기라도 하면 당신이 책임졌을 거냐고? 내가 바빠 죽겠는데 이깟 택배 하나 때문에 초조하게 회사 복도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와서 서성거리고 있어야겠어? 대체 이를 어떻게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너무 늦어버렸네요. 다음부터 2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면 다야? 당신, 내가 항의 전화 넣을 거야. 왜 이런 다 늙은 노인을 써서 엄한 고객한테 피해를 주냐고. 당신 당장 잘라버리라고 할 거야. 에이, 짜증나서 원. 노인네가 느려 터져가지고. 항의 전화를 한다는 그 회사 남자 직원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 머리를 숙여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저 같은 고령은 거의 뽑아주려고 하지 않기에 그 택배사도 거의 애원하다시피 해서 들어갔던 거거든요. 고객 불만이 접수되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존심 다 버리고 직원에게 사정했던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회사에 많은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만약 피해보신 부분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든 배상을 하겠습니다. 배상?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고민 좀 해봐야겠네. 난 참 마음이 약해서 탈이야. 너무 치욕스러웠지만 아픈 아내를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저는 숙인 허리를 펴지 않고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화가 난 투의 웬 남자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박 대리, 자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무슨 일인가 싶어 조금 전부터 뒤에서 지켜봤는데 좋게 아버지 뻘은 돼 보이는 분한테 이 무슨 무례한 짓이냐 말이야? 대표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말씀을 하시지. 방금 전까지 제게 삿대질을 해대던 그 직원은 수수라치게 놀라며 대표라는 그 남자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더군요. 저는 숙였던 고개를 들어 무심코 그 대표라는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굉장히 낯이 익더라고요. 언제부터 있었으면 뭐? 당신 누가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나? 그리고 들어보니까 오늘 미팅 때 쓸 물건이라던데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면 전날부터 일찌감치 준비해 뒀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제가 요새 여자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여러모로 정신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뭐라고? 여자친구? 나중에 얘기하지. 그리고 택배사에 전화하기만 해. 내가 이 어르신 연락처 받아서 직접 그런 일 있나 없나 확인할 거야. 어르신, 제가 직원 교육을 똑바로 못 시켰네요. 죄송합니다. 당신도 얼른 사과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르신. 대표의 눈치를 보며 제게 억지로 사과한 그 직원은 그만 들어가 보라는 대표의 말에 허둥지둥 사무실 안으로 사라지더군요. 그 와중에도 저는 대체 왜 낯이 익나 싶어 그 대표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 직원이 사라지자 그 대표 또한 저에게 다시 고개를 돌리더니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열린 대표 입에서 나온 말에 그제야 저는 대표의 정체를 알고 까무러칠 듯 놀랐습니다. 저 어르신, 혹시 30년 전에 대구에 안 사셨어요? 아니, 한 22년 전까지만 해도요. 대구? 아, 많이 낯이 익나 했더니만 사장님도 대구에 사셨나요? 늙으니까 기억력이 영 정 같지 못합니다. 맞죠? 조희성 아저씨 맞죠? 아저씨,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영우예요, 강영우. 아저씨 회사 직원이던 강중만 아들 강영우요. 그 대표는 바로 아주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저희 회사 직원 중만이 아들인 영우였던 거예요. 드문드문이긴 해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봐왔는데 어쩜 이렇게 까맣게 기억이 안 났나 싶었죠. 누군지 알고 보니 갓 성인된 청년일적 얼굴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한박 웃음을 지으며 감탄했어요. 영으로구나. 그래, 들으니까 알겠다. 아이고, 그 새파랗게 젊었던 애가 언제 이렇게 근사한 남자가 됐어? 어디 보자. 네가 올해 몇 살이더라? 어? 저 올해로 벌써 40이에요, 아저씨. 시간 정말 빠르죠? 아저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던 거예요? 벌써 70도 넘으셨을 텐데 회사는 어쩌시고 이런 힘든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아, 살다 보니 사람 인생이 어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더라고. 너 이 녀석 정말 잘 자랐구나. 그렇게 공부를 잘하더니 회사 대표까지 된 거야? 시작한 지 오래 안 된 벤처기업이라 아직 작은 회사예요. 대표라곤 해도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구나. 어머닌 잘 계시고 지영인 잘 지내니?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죄송해요, 아저씨. 좀 살만해지고 난 뒤에 아저씨를 찾고 은혜부터 갚았어 했는데 아저씨 집도 이사 가고 연락처도 바뀌셨더라고요. 아저씨 회사 이름은 검색해도 주소는커녕 아예 정보가 안 나왔고요. 그래도 수소문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제가 막 창업한 회사 때문에 정신없는 와중에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오랫동안 투병을 하셨어요. 혼이 쏙 빠진 상태로 거의 30대 대부분을 보냈더니 벌써 세월이 이렇게 됐네요. 정말 죄송해요. 아이고, 그랬구나.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내가 이사도 몇 번 하고 연락처도 2번 바뀌어서 더 찾기 힘들었을 게야. 회사는 대구에서 하던 회사를 서울로 옮겨왔다가 잘 안 풀려서 사업자 접고 잠시 쉬었어. 그리고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새 회사를 차려서 제법 잘 됐었는데 결국 4년 만에 쫄딱 망하고 말았지. 어찌 됐든 네가 이렇게 잘 자란 모습을 보니 내가 다 흐뭇해지는구나. 그런데 재수 씨 지금은 좀 괜찮으신 게야? 아, 그래서 제가 회사를 못 찾았구나. 어머님 괜찮으세요? 2번이나 전이까지 된 채로 재발돼서 하루하루 가슴 조마조마하게 살았는데 다행히 마지막으로 재발한 이후로는 3년째 재발도 없고 상태도 호전적이세요. 마지막 항암 치료도 얼마 전에 끝나서 앞으로 담당 교수님이 꾸준히 추적 검사만 받으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신 상태고요. 정말 기적이었어요. 잘 됐구나. 분명 하늘에서 네 애비가 도왔던 게다. 저는 회사 복도에 서서 그동안 영우가 얼마나 좋은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지영이는 어떤 남자와 결혼하게 됐는지, 또 현재 영우와 합가에 살고 있는 재수 씨는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전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우의 최근에 저는 머뭇거리며 그동안 제게 닥쳤던 수가지의 불행에 대해서도 전부 털어놓게 되었죠. 말도 안 돼.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저씨처럼 좋은 분께 왜 계속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긴 거죠? 제가 진즉에 아저씨를 찾아서 도왔어야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됐다. 내 불행에 네가 죄송할 일은 하나도 없단다. 이 인생사 세옹지 말라고 어떻게 불행이 사람을 가려가면서 찾아오겠니? 제 이야기를 듣자 영우는 눈에 띄게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린 어떻게든 더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었는데 순간 배송해야 될 택배가 잔뜩 밀려있다는 생각이 퍼뜩 들더군요. 내 정신 좀 봐라. 얘 영우야. 내가 지금 배송이 많이 밀려서 얼른 가봐야 한단다. 너무 아쉬워요, 아저씨. 그럼 저한테 연락처 주시겠어요? 저희 어머니랑 지영이랑 다 같이 꼭 만나요. 가끔씩 아저씨 이야기 나올 때마다 다들 아저씨를 엄청 보고 싶어 했거든요. 전 영우와 연락처를 교환한 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일을 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영우 이야기를 해주니 아내는 눈을 반짝이며 좋아하더군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어떻게 그런 데서 마주친담? 생전 중만 씨를 닮았으면 정말 호탕한 청년이 됐겠어요.
쓰러지기 전에 당신하고도 오고 따로 애들만 데리고도 종종 내 국수집에 와서 형수님 국수가 세계 최고라고 웃던 중만 씨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그렇게 잘 컸으니 하늘에서 얼마나 흐뭇해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 저는 저희 가족과 함께 중만이의 가족 모두를 오랜만에 만날 수 있었답니다. 영우가 우리 가족에게 꼭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예약된 식당 룸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달려온 사람은 바로 재수 씨였어요. 사장님. 재수 씨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암투병을 오래 했다던 재수 씨는 전보다 많이 마르고 늙은 모습이었지만 눈매에선 여전히 단호하고 올곧은 성정이 느껴졌죠. 잘 지내셨어요, 재수 씨? 무사히 암을 이겨내셨다면서요? 거기다가 자식들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셨으니 정말 장하십니다. 이게 다 사장님 덕분이지요. 제가 진즉에 사장님을 찾았어야 했는데 제 몸뚱이 하나만 살피느라 참 배은망덕하게 살았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사장님. 아이고, 누가 영우 모친 아니랄까 봐 영우랑 아주 똑같은 소리를 하시네. 전혀 그럴 것 없습니다. 오히려 다들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제가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저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던 재수 씨를 아내에게 인사시켰습니다.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고운 두 여자는 서로 손을 맞잡으며 안부를 물었어요. 오랜만입니다, 사모님. 제 남편 장례식 때 뵙고 처음 뵙네요. 그보다 먼저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남편 막 보내고 먹고 사느라 바빠서 미처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중만 씨 아내분이 잘 지내시는지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영우 어머니, 그동안 암투병으로 많이 힘드셨다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해 보이셔서 제 마음이 다 좋네요.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사모님도 지금 암투병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부디 꼭 쾌차하시길 빕니다. 아내와 재수 씨는 서로 암에 대한 근황을 물으며 웃지도 울지도 못할 안부를 서로 전하더군요. 그 뒤로 환하게 웃으며 영우는 우리 딸에게 악수를 청했고 어느새 몰라보게 성숙한 숙녀가 된 지영이는 와락 제게 안겼어요. 아저씨, 언제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우리 지영이 잘 지냈지? 미용사로 일하면서 좋은 남편도 만나고 예쁜 딸도 낳았다고 들었다. 분명 네 딸도 널 닮아 명랑하고 예쁠 거야. 그렇지? 우리 모두 웃음이 마르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쯤 영우는 상상도 못한 제안을 내뱉더군요. 영우의 말을 듣자마자 우리 세 식구의 눈은 보름달 마냥 휘둥그레졌어요. 그런데 민영아, 너 지금 아르바이트 하면서 구직 중이라고 들었는데 아직 직장 안 정해졌지? 이젠 정신과도 안 다니고 엄마도 많이 회복되셔서 이력서 넣곤 있는데 좀 어렵네. 잘 됐다. 너 서울에 있는 대학 경영학과 나왔다고 아저씨께 들었어. 오래 일하던 회사에서도 원래는 인정받는 인재였다며? 마침 경력직 직원이 필요한 참이었는데 혹시 우리 회사에 들어오지 않을래? 물론 너만 괜찮다면 말이야. 우리 회사 아직 직원 수도 몇 되지 않는 작은 회사지만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애정을 가지고 키웠어.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뼈저리게 알겠더라. 오래도록 함께 일할 좋은 직원을 찾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저씨 딸이 민영이 너라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랑 같이 우리 회사 더 크게 키워보지 않을래? 얼굴을 붉히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던 딸은 영우의 말에 입을 떡하고 벌렸어요. 딸이 그토록 원하던 취업을 시켜준다던 말에 저와 아내 또한 심장이 두근거렸죠. 나를 취업시켜준다고? 정말이야, 오빠? 그럼 네가 와준다면 난 정말 든든할 거야.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뭔데? 말만 해. 뭐든 다 지킬게.
회사에서 나한테 오빠 말고 대표님이라고 하고 존댓말도 해야 한다? 당연하지. 고마워, 오빠. 아니,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사석에선 그냥 오빠라고 해줘. 정없어 보이잖아. 나도 앞으로 잘 부탁해. 그동안 구직에 대한 고충이 심했던 모양인지 딸은 결국 울음까지 터뜨렸습니다. 아내는 딸을 감싸 안으며 함께 울었고 저는 연신 영우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죠. 하지만 고마운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답니다. 그리고 아저씨, 여쭤보기 조심스럽지만 여태껏 대출금 제때 갚지 못해서 신용 불량자 되실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셨죠? 아저씨 그 빚 제가 대신 갚아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아저씨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주셨으니 이젠 제가 아저씨를 돕게 해주세요. 뭐? 아니다. 괜찮다. 난 너랑 너희 가족들 다시 만나서 기뻤던 거지. 예전에 도와준 일에 대한 대가를 바란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미안하게 그 돈을 받니? 아저씨가 예전에 그러셨죠? 도움은 돌고 도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저씨, 예전 저희 가족에겐 전혀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하셨으면서 아저씨가 제 도움을 거절하시면 우리 가족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 아저씨께 은혜 갚을 수 있을 정도로는 보시다시피 충분히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 민망하지 않게 제발 이제라도 은혜를 갚게 해주세요. 네? 그래요, 사장님. 사장님께서 예전에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제발 이젠 우리가 사장님 가족을 지켜줄 수 있게 해주세요. 영우는 사업하는 녀석이라 그런지 조목조목 반박도 못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재수 씨까지 그 말을 열심히 거들었죠. 사실 매달 이번 달 대출금은 또 어떻게 다 갚나. 이러다 정말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떡하나 싶어서 늘 불안에 떨었던 전 영우의 말에 눈치 없이 안도감이 차올라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고맙다 영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언젠간 꼭 전부 갚으마. 에이, 아저씨 자꾸 그러시면 저도 예전에 아저씨께 받은 것들 100원까지 다 계산해서 갚아버릴 겁니다. 절대 갚지 마세요. 아셨죠? 딸을 취업시켜 준 것도 모자라 제 빚까지 갚아주겠다니 고마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식사를 마친 후 갈 곳이 있다며 영우는 저와 아내와 딸만 따로 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가더군요. 그곳은 한 번화가 길목에 위치한 상가 건물 1층의 빈 공실이었죠. 아저씨, 저번에 회사에서 저한테 그러셨죠? 아줌마가 항암 치료도 끝나고 몸도 많이 나아졌으니까 다시 식당 일 구한다고 고집 부리셔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남의 집에서 일하다 과로해서 겨우 나아진 몸이 다시 악화되면 어쩌나 엄청 염려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저씨도 연세가 있으신데 고된 일 그만두시고 아줌마랑 여기서 국수집 여시는 거 어때요? 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국수 가게 하시던 아줌마의 그 기가 막히는 국수 맛이요. 아저씨, 제가 며칠 동안 발에 땀 나도록 발품 팔아가면서 알아본 것 중에 여기가 제일 상권도 위치도 좋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국수집 차려드릴 테니까 두 분이서 국수집 다시 운영해 보세요. 네? 아저씨는 옆에서 아줌마 무리 못하시게 지켜볼 수 있어서 좋고 아줌만 아저씨 택배 일하다가 허리 또 다치실까 걱정 안 해도 되셔서 좋잖아요. 아니 이 녀석아. 대체 어디까지 은혜 갚는다는 명목으로 우리에게 돈을 퍼다 줄 셈이냐? 어? 됐다. 그만두거라. 우리도 염치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 영우야. 네 마음은 고맙다만 가게 차리는 게 한두 푼도 아닌데 너무 부담스럽구나. 앞으로 더는 두 분 부담스럽게 만들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받아주세요. 두 분이 무리하다가 더 많이 건강을 잃으시면 저 정말 너무 슬플 것 같아서 그래요. 매달 월세를 내드린다는 것도 아니고 딱 가게 인테리어랑 창업 비용까지만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 제 마음대로 집까지 사서 두 분께 드려버릴 거예요. 영우는 다 큰 놈이 저와 아내를 껴안으며
애교 있게 조르는 신용을 했어요. 장난스럽게 분위기를 풀어가려는 영우에게 너무 고마워 아내와 저는 또다시 바닥에 쪼그려 앉아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말았죠. 그렇게 영우는 마치 구세주처럼 자괴감에 빠져있던 딸을 구해주고 신용 불량자가 될 위기에 놓인 저를 돕는 것도 모자라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국수 가게까지 차려주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렸던 제게 영우라는 존재는 마치 기적과도 같았어요. 너무 고마운 영우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저는 가게를 열기 전부터 아내에게 열심히 국수 만드는 법과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아내의 국수 실력이야 뭐 가게를 접고 나서도 종종 맛보곤 했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게 2년이 흐른 지금 우린 월세집에서 방 2개짜리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또한 아내와 제 국수 가게는 제법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답니다. 막 유명하진 않아도 근처 회사원들과 동네 주민들에겐 제법 맛집으로 소문나 점심과 저녁 시간엔 넓지 않은 매장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곤 해요. 여태 재발 없이 꾸준한 추적 검사만 받고 있는 제 아내는 눈에 띄게 건강해진 모습으로 신이 나서 국수를 팔곤 하죠. 아저씨 아줌마 저희 왔습니다. 와 손님이 여전히 많네요. 영우 왔어? 아이고 우리 동우랑 소민이도 엄마랑 같이 왔구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래 그래 어쩌냐. 아유 지금 너무 바빠서 먹으려면 좀 기다려야겠다. 우선 여기 좀 앉아 있거라. 그래요? 여보 애들이랑 잠깐 앉아 있어. 난 아줌마랑 아저씨 좀 돕고 올게. 아저씨 앞치마 입고 저 들어가서 설거지부터 하면 되죠? 아니면 서빙을 할까요? 직원을 몇 쓰고 있긴 하지만 가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이 있어요. 마침 그럴 때 지영이나 재수 씨 그리고 영우가 방문하는 날이면 다들 자기 일처럼 앞치마를 메고 우리를 도와주곤 합니다. 아무리 그러지 말래도 소용이 없길래 나중엔 체념하고 대신 국수를 꽃배기로 주곤 한답니다. 참치 마요가 들어간 주먹밥과 왕만두는 덤으로 말이죠. 2년 전 재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영우의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지영이의 남편과 딸을 소개받았는데 애들도 참 착하고 예쁘고 자신들을 닮아 어쩜 그렇게 좋은 배우자들을 만났는지 보는 제가 다 흐뭇해지더라고요. 언니 이번에 추적검사 받았어? 뭐래? 아무 문제 없대. 그나저나 넌 나야 초기에 발견돼서 짧게 투병한 게 다라지만 넌 2번이나 재발했었다며. 난 네가 더 걱정이야. 나도 괜찮대. 아유 이 지긋지긋한 암 얼른 완치 판정 받아서 작별하고 싶네. 나도 그렇다. 완치 판정 받으면 우리 축하 파티도 서로 꼭 해주자. 예. 제 아내와 재수 씨는 서로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되어 자주 왕래를 하고 있어요. 서로 성격도 비슷하고 통하는 것도 많은지 마치 보고 있노라면 친자매처럼 느껴지곤 하죠. 사실 이 나이에 마음 맞는 새 친구를 사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대화를 하며 마치 소녀처럼 깨르거리는 두 사람의 모습에 저까지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지금 우리 양가는 평소에도 또한 명절에도 서로 왕래를 하며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재수 씨는 아직까지 중만이의 기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더군요. 재회한 후론 우리 가족 또한 중만이의 기일엔 함께 제사에 참석하고 있죠. 중만이 이 사람아, 난 이렇게 늙었는데 자넨 여전히 젊은 모습 그대로구만. 조금 있으면 영우가 자네 나이 곧 따라잡겠어. 그래도 애들이 이렇게 잘 커져서 자네도 걱정을 덜었을 게야. 그치? 보고 싶구먼 내 동생. 오랜만에 보는 중만이의 사진에 대고 읊조리니 마치 어제 만난 듯 생생하게 중만이가 떠올랐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싶어 문득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했죠. 저희 딸은 영우의 회사에 입사한 후 아무런 문제 없이 씩씩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딸이 또다시 회사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할까봐 몰래 영우에게 딸의 회사 생활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어요. 민영이 성격 완전 좋던데요.
일도 잘하고 쾌활하고 오자마자 회사에서 완전 인싸됐어요. 인싸가 뭐냐? 인기인이다. 뭐 그런 요즘 사람들 용어예요. 아무튼 민영일 회사에 부르길 정말 잘했어요. 다방면으로 아는 것도 많고 일도 잘하고 완전 인재 중에 인재였다니까요. 이전 회사 사람들은 분명히 민영일 질투한 걸 거예요. 영우의 말을 듣자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이건 딸도 모르는 사실인데 영우가 기뜸해주길 딸이 요새 거래처 직원인 한 동갑내기 젊은이라 반년간 연애 중이라고 하네요. 들어보니 다니는 회사도 탄탄하고 사람도 서글서글 하다더군요. 나이가 38살이나 된 것이 언제 시집가려나 아내와 내심 걱정했는데 덕분에 조만간 딸이 즐거운 소식을 들려주길 나날이 고대하는 중이랍니다. 아,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던 그 직원 있죠? 그 직원은 택배 일이 있은 후 3개월도 되지 않아 잘렸다고 해요. 알고 보니 원래도 근무 태도도 좋지 않고 일적으로 문제도 많은 직원이었는데 지인 추천으로 입사시킨 직원이라 주의만 주며 지켜보고 있었다더군요. 그러다 결국 큰 거래를 망칠 뻔한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 책임을 지고 퇴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더라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인성만큼이나 능력도 책임감도 최악인 직원이었다며 영우는 혀를 끌끌 차더군요. 여러분, 제 인생에 찾아온 마지막 선물은 바로 중만이 식구들과의 재회였습니다. 그들과의 재회로 인해 우리 가족은 인생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났고 잊고 살았던 행복이라는 것과도 다시금 조우하게 됐으니 그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제겐 선물이었던 거예요. 비록 여전히 큰아들을 잃은 슬픔에 가슴 저린 날도 많고 인연을 끊은 작은 아들 때문에 속이 꽉 메이는 순간이 있기도 하지만 저는 앞으로 아내와 딸과 행복하기만 할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또한 아내와 재수 씨의 암이 2번 다시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제 건강관리 또한 열심히 할 생각이랍니다. 가능한 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만이 가족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선물에 보답하는 가장 현명한 길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과거 자신의 행동은 언젠가 어떤 형태를 취하든 미래의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인생의 기륭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앞날을 예측하기가 어렵다죠.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 인생이란 고작 작은 새의 날갯짓 하나로 시작되어 끝나는 한 줄기 바람과도 같아서 따뜻한 미풍이 스쳐가든 거대한 돌풍이 불어닥치든 모든 일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러니 비록 전부는 아니어도 대부분의 현재 일은 과거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일에 대한 결과일 때가 많죠. 그러니 과거에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으신 분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또 선하게 살아온 분들은 언젠가 돌아올 인생의 복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자신을 위해 여러분 모두 지금 살아가는 현재를 더욱 선하게, 이타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